안녕하세요.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런 시간도 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시간에 시작과 더불어서 잠깐 드릴 말씀은 지난주가 창립 기념식이 있었던 135년 정말 긴 시간이죠. 긴 시간. 이화는 이 135년 동안 이곳에 왜 있었을까 이런 것 창립에 관하여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딱히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는 듯 보여서 제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창립 기념식을 하는 날이 아니고 기념일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5월 30일 혹은 5월 31일 둘 중에 하루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31일입니다. 5월 31일 1886년 1886년이면 여러분 역사를 좀 알겠지만 갑신정변하고도 2년이 지난 정말 개화기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31일이라는 이날은 왜 창립 기념일이 되었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크랜튼 여사가 학교 문을 처음 연 날. 자, 그것이 31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이화여고에, 이화학당이죠. 학당에 처음으로 학생이 들어온 날. 요게 5월 30일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느 걸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정답은 두 번째 나오는 처음으로 학생이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랜튼 여사가 문을 연 것은 아마도 그 이전일 것이고 처음으로 이화여고에 학생이 와서 정말 학교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라 말할 수 없죠. 학교의 기능을 한다는 건 결국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가 성립한다. 5월 31일 그러면 5월 31일 날 135년 전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겠죠. 이화여고의 가장 대선배, 가장 큰 어른, 정말 할머니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 자, 사실 우린 유관순 언니를 알고 있지만 이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화여고에 문을 두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이 이화여고의 창립에 어떠한 것을 참 극적으로 말해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화여고에 문을 두드린 여성은 아시는 분 있다고요? 네, 여기 세 명이에요. 김씨 부인, 복순이, 별다리.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참 공교롭고 묘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이 학생, 이 여성이죠. 이름을 정확히 남기지 않은 김씨 부인이 이화학당의 첫 번째 학생이자 우리가 5월 31일 쉬는 이유를 주신 분이죠. 이분이 이화학당에 문을 연 것은 그런 거였어요. 본인은 이화학당에 올 의사가 없었고 기혼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개화기 때 영어를 좀 알면 출세에 문이 열릴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영어를 한다는 건 대단히 당시로선 최고급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꼬드김 속에서 이 여성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화학당에 문을 연 거죠. 스크랜튼 여사는 정말 반가웠어요. 그 이유 여부를 떠나서 드디어 학교가 성립하였다. 그 좀 가르쳤는데 이 여인이 스스로의 동기가 없으니 이곳에서 영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 뛰쳐나갑니다. 그 사실은 창립의 의미를 처음에 발자취로 주신 분은 맞지만 딱히 의미가 없어요. 딱히. 네, 도망간 여인입니다. 자, 두 번째 여성부터는 조금 독특해요. 자, 복순인데 이 복순이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가난해서 애를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 이화학당에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준대요. 자, 그러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화학당에 보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복순이를 이제 이화학당에 넘긴 겁니다. 고아원에 아이 넘기듯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화학당이 두 번째 학생으로 맞이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개화기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의식이 많았고 영화소동이라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뭐 노예로 내다 판다느니 아니 뭐 사진기 이런 거 대단히 두려워 사진이 영혼을 빼앗아 간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돌아서 애들 눈을 파서 그 눈에서 나오는 검은 먹물을 가지고 사진기에 인화를 하고 뭐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그것이 이제 촉발이 되어서 영화소동이 막 터지고 막 이화학당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근방에 이제 외국인들 많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태 이후에 이 복순이 어머니가 주변 여인들로부터 이 아주 나쁜 여자라고 서양인들에게 지 딸 팔아먹은 그런 여자라고 얼마나 부모는 자식 살리려고 했는데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긴가민가 하죠. 학교 찾아옵니다. 내 딸 데려가겠다고. 죽으나 사나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그 스크랜턴은 내주기가 참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맞은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이 내가 그 말은 뭐 사실이 아닐 뿐더러 만약에 이 복순이를 단 한 발이라도 이화여고 밖으로 내다보낸다면 당신에게 허락받겠소. 그런 이제 서약을 쓰고 복순이를 데리고 있는. 사실은 복순이가 아마도 이화학당에서 첫 번째로 공부를 했었던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학생은 그보다 좀 더해요. 사실 스크랜턴의 고민은 이 조선의 여성이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뭐 그렇게 제 발로 걸어오는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 아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가 이제 도성 성벽가 아닙니까? 여기 도남은 있고 서대문 있고 여기 성벽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자아이들을 이제 구하러 댕겨요. 그런데 이제 성벽가에 버려진 여성 그리고 여성의 품에 한 아이가 역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더라. 남성에게 버려진 한 여성과 그 여성의 품에 있었던 아이, 그 여성의 품에 있었던 아이가 별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과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약 주고 하여서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그 어미와 그리고 이 다 죽어가는 그 여자아이 별단이가 이화에서 털을 잡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찌 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세 사람의 처지가 다 달랐죠. 근데 분명한 것은 김씨 부인처럼 출세와 영화를 바라면서 이곳에 발을 들인 그 사람은 이화에 오래 있지 못하더라. 누군가 떠밀려서 오게 되면 고난이 있더라. 하지만 다 버려지고 정말 누구도 세상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그 한 사람들을 건져낸 것이 이화더라. 세 번째 학생 별단이. 어쩌면 이화가 처음 서고 135년 동안 이화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적엔 별단이와 같더라. 여러분들이 혹시 김씨 부인의 마음으로 학교에 발을 들였는지 아니면 복순이 같은 마음으로 발을 들였는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발을 들이고 3년 동안 이화에서 어쨌든 귀한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가르침 속에 별단위를 키웠었던 이화의 마음, 그 마음은 창립 정신에 좀 나와요. 스크랜턴이 처음으로 세울 적에 글쎄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이에요. 외국인이 되기보단 한국인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아요.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한 긍지를 갖기 위해, 글쎄요, 한국인이 되기 위한, 글쎄요, 그 말보다 더욱더 의미 있는 말, 긍지. 자긍심이라고 하죠. 자긍심.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속에서의 당당한 삶, 그것이 바로 긍지이고 자긍심입니다. 여러분이 이화에서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에 그 여배우 윤여정이라는 분도 백발이 다 되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건 그의 마음 한켠에 정말 모퉁이 돌처럼 긍지가 있었구나라는 것. 여러분도 긍지를, 그 긍지는 뭐냐? 아까 별단을 키웠던 이화의 마음이죠. 버려진 아이를 살렸던 이화의 마음. 그걸 우리가 많이 보여주는 게 약한 힘 되고 어둠의 빛 된다라는 이화의 정신이죠. 여러분이 약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이 밝다면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두운 곳이라면
스스로 빚을 내기 바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빛이 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을 밝게 해주는 사람, 약한 이에 힘주는 사람, 주변을 밝히는 그런 이와의 정신이 여러분 가슴 속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그것이 긍지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보렵니다. 자, 오늘 부교재 32페이지이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로 3장이 끝이 나고 전근대가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은 간단하게 좀 살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관련된 이야기, 유럽의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16세기부터 유럽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순으로 접근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런 과정에 은이 유입돼 들어왔고 전 세계의 은유통 망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각 나라별로 은유통을 좀 살피고 있고 지금 조선 쪽으로 가겠습니다. 3번 조선의 은유통. 자, 조선 정교하기가 있고, 여러분 느낌적으로 은은 상업적인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에 전혀 별관 상관이 없는 조선 전기는 은과 좀 무관하겠구나, 이런 느낌 갖겠죠. 조선 후기는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 가지시면 돼요. 자, 조선 전기, 은과 은광 개발은 미흡하였다. 16세기 이후에도 조선은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비단 수요가 증가하였다면, 비단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이제 명나라 청나라로부터 이제 비단을 땡겨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은을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나라의 지불 수단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은이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 걸 파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밑에 보면 일본의 인삼을 팔아서, 왜? 일본 은이 많잖아. 우리는 인삼이 많고, 그래서 일본의 인삼을 팔아서 일본으로부터 은을 받아갖고 명나라의 비단을 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조선에선 은을 스스로 채굴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엔 은이 없었을까요? 명나라 사절단에 보냈었던 조서에 보면 세종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척박하여 금과 은이 생산되지 않음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은이 많아요. 실제로 은이, 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캐지 않은 거예요. 왜 캐지 않았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명나라에 지금 보내는 이야기죠. 저희 없어요. 은이 많다는 소문이 나버리면 명나라가 야, 은 내놔, 캐면 되잖아 라고 이제 은을 대규모로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게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 속에서 스스로 안 춘 거예요. 우리 없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가 말했죠. 단천은광 알아요. 단천은광, 은광이 많다는 거. 근데 그걸 채굴한 놈, 전 가족을 국경으로 추방시키고 감사는 파직해라,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그거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우리 난처하게 금, 은 갖다 바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우리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전기의 이야기. 그래서 필요로 할 때는 오히려 인삼을 팔아서 일본으로 땡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후기 되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자, 후기 되면 임진왜란 이후겠죠. 17세기. 자, 조선 후기 되면 은수요가 더욱더 급증하였고, 특히나 우리 병자호란 때 청나라 끌려간 그 노예들이 많았다 그랬죠. 한 5만 명 가까운, 그런 50만에 가까운 그런 노예들을 이렇게 사올 적에, 되살 적에, 우리 쇠안 같은 건데, 그때 청나라가 몸값으로 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여러 가지 교역 속에서도 청나라는 이제 은을 요구했어요. 자, 이제 은이 우리가 캐지 않고서는 더 이상 뭐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은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단천 은광처럼 여러 은광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밑에다가 간단하게 쓰세요. 그런데 이 은광은 민간 은광입니다. 민간 은광. 요 이야기는 국사 시간에 배워요. 사실 설정수세라 그래갖고 민간인에게 은광을 캐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금을 얻었다. 결국 정부가 손을 직접 대지 않는 방식. 왜냐면 손을 직접 대버리면 뭔가 분란이 생길 거라는 그런 소지 속에서 민간 은광. 결국 조선의 상업도 민간이고 은광도 민간이고 대부분 이제 민간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잠체 보면, 잠체는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은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잠은 뭐예요? 우리 자매마다 은밀히, 이런 뜻이에요. 은밀히 캤다. 그래서 은광이 허락 없이 캐면은 세금을 물지 않으니까 은밀하게 캐는 것들이 성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잠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은의 유통이 좀 활발해지더라. 그 표현적인 방식이 민간 은광이라든지 아니면 잠체.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조선 후기적 현상. 조선 전기와 후기를 그냥 그런 차원에서 구분만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일본은 조금 봐야 되죠. 자, 일본의 은두통. 자, 무로마치 막부, 특히나 센고쿠 시대. 무로마치 막부의 센고쿠라고 하면 온인한 이유죠. 16세기, 15세기 말부터 16세기를 꽉 채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센고쿠라는 건 좀 중요하고요. 위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센고쿠라면 조선은 뭘까? 조선 전기겠죠. 왜? 센고쿠가 통일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이렇게 되니까 센고쿠라고 하면 조선의 전기가 조금 끝나는 막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 좀 해야 돼요. 자,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밑줄 16세기에 조선의 회치법, 다른 말로 연음분리법이 도입되었다. 그게 언제? 센고쿠 시대. 무로마치 센고쿠 시대. 자, 이 연음분리법이 뭐냐면 은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순수하게 은덩어리 100% 이렇게 캐지지 않고 은이 함유된 어떠한 광물이 캐지는 거죠. 그럼 그걸 순은을 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은을 분리하는 방법이 연이 납이에요. 납연자입니다. 그래서 납을 통해서 은을 순수하게 분리하는 이게 그러니까 은을 분리하는 방법이 그 당시로는 첨단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 그 첨단 기술이 연음 분리법이고 납을 통해서 은을 분리하는 방식이고 거기 회치법이 이제 동일한 방식이라는 간 건데 납을 이용하고 회가 이제 재회자입니다. 그래서 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과 재를 결국 같이 쓰는 건데 어느 걸 강조하느냐에서 지금 용어가 지금 좀 다르게 쓴 겁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회치법이나 연음분리법. 결국 순은을 끌어내는 당시의 첨단 관리법이 도입된 겁니다. 일본에 도입된 거예요. 근데 그 첨단 기술은 누구 거냐? 조선 거라는 겁니다. 조선의 회치법이, 조선의 연음분리법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언제? 일본의 무로마치 센고쿠 때 전해지면서 그게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은 생산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은이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이와미 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일본은 세계 3분의 1의 은을 생산하는 은 대국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을 생산하면서 센고쿠 다이묘들 당시 뭐 춘추전국처럼 경쟁 체제였죠. 얘네들이 이제 은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당시 돈 아닙니까? 경제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뭐가 들어와요? 센고쿠 때 조총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력과 무기력,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무기들을 도입하면서 결국 치열하게 더욱더 이렇게 전쟁의 그런 강도가 세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센고쿠 때 조총과 이 은. 그래서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회치법. 연음분리법. 이게 이제 조선에 나오는 연산군 16세기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정의 회의, 왕이 거하는 조정회의에 양인과 노비가 들어옵니다. 양인 김간불이라는 자와 장내원 종 노비입니다. 김검동이라는 자가 납으로 은을 불리어 바치며 아르기를. 그러니까 조정의 회의가 열렸고 연산군이 딱 보고 있는데 그 어전 회의에 그 고관들이 잔뜩 있는 그 마당에서 김간불하고 노비 김검동이가 와서 연음분리법을 지금 시연하는 겁니다. 시연하는 거예요. 자, 납 한근으로 납이 나왔죠. 이게 연음분리법의 연입니다. 한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 있다. 납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난다. 은은 넉넉히 쓸 수 있게 되었다. 불리는 법은 무쇠화로에 그리고 남비에 매운 재. 이게 재가 나오니까 이제 회치법이 되는 거예요. 재를 눌러놓고 이제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다 넣고 깨진 질그릇처럼 이렇게 사방에 덮은 다음에 수술 아래 위에 피워 녹이면 자연스럽게 은이 추출된다라고 이제 직접 시연까지 했어요. 시연을 했다라는 건 아마도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연산군이 야 불러봐. 그래서 이제 불러갖고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은이 이렇게 추출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연산군의 전교하기를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 시험해보라 라고 해서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알았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알았다. 결국 조선은 연음분리법 혹은 회치법이라는 첨단 기술을 조선의 기술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은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 할 수도 있고 기술까지 갖췄다면 우리는 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어디로? 명나라의 조공에게 다 뺏길 우려 이런 것들이 바로 작용하면서 덮어 됐어. 그런 거 알았으니까 그냥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김감동, 김건부리가 갔는지 아니면 그와 같이 했었던 사람이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16세기 초반 아닙니까? 곧이어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첨단 기술의 유출인 것인데 누구의 잘못이냐? 조선의 잘못이죠. 조선의 잘못이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 자, 우리의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간 연원분리법, 회치법. 이게 일본의 센고쿠에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센고쿠의 그러한 쟁투의 어떤 계기점이 또 된 거죠. 자, 일본의 은은 중국의 생산한 비단, 약재 등을 사는 대금으로 쓰였고, 지불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 조선의 인삼을 사는데 지불로 대금 수단으로 쓰였다. 그만큼 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가 이제 무로마치 센고쿠 때 대외적인 어떤 유입 과정이에요. 온인의 난으로 시작했을 거고 1467년에 시작했을 것이고 이왕이 은광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 캐도 은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일본이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연운물법이 들어온 거예요. 연운물법이 들어온 것이고 마침 그때 조총도 들어온 것이고 거의 뭐 같은 뭐 한 10년 터울로. 자, 그래서 경제력과 무기가 같이 도입되면서 이 센고쿠 때 전국시대 쟁투가 벌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이 와중에 이제 포르투갈이 연이어서 조총과 천주교 들어오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 순서적인 과정에 센고쿠에서 벌어진 일들 요것이 이렇게 순서로 언급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연도라는 개념보다는 순서적인 개념이 살짝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총과 천주교는 포르투갈로 연이어서 있는데 연운불법이 그 앞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은생산이 많아서 일본이 이제 은생산을 한 그런 뭐 이전에 배웠었던 마제은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뭐 말발굽 같은 느낌은 좀 덜하죠. 은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에 보면 동아시아 은 유통, 일본의 교토, 오사카, 스시마를 거쳐서 한양과 베이징으로 간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에도가 이제 수도고, 에도에서 아마 교토 두 개의 수도고, 오사카. 은과, 우리나라 인삼을 사기 위해서 은을 대금수단으로, 비단을 사기 위해서 은을 대금수단으로 삼았던, 요게 이제, 일본의 아까 은괴고, 에도와 교토가, 이게 삼도 아닙니까? 지난번에 봤었던 삼도. 에도와 교토는 현재 구심, 옛 구심. 거기에 빠져나가는 게 오사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진행되어서 오사카에서 아마 스시마 지나서 한양을 거쳐서 한양에서 다시 명청나라로 넘어가는, 명청 간 다음 뭐 베이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본의 중심 도시 축을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 은이 흘러갔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준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18세기 들어서 은이 고갈, 너무 많이 쓰니까 은이 고갈이 되어서 은 유출이 좀 감소했다.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 유출과 관련한, 은 유통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일본의 은 유통,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은 유통 과정 속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볼까요? 동서의 양의 문물 교류. 요거는 뭐 좀 쉬운 이야기인데, 자, 앞선 이야기 좀 정리해 보면. 자, 지금 센고쿠 시대예요. 센고쿠 온인의 난 1465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채워지는 센고쿠 시대. 요게 이제 16세기를 관통해 나가니까 16세기에 서양의 진출과 서양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것들이 쫙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이 센고쿠는 조선으로 어쨌다고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 위에 보면 삼표해라나 을묘해변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예요.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센고쿠 시대. 자, 여기에서 이제 포르투갈의 물라카가 와야지 조총전례와 천주교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포르투갈이 앞이고 조총과 천주교가 그 하단이다라는 건 인과성이 있습니다. 인과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조총과 천주교 이었을 때 회치법이 바로 앞이라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투갈이 사실 한 뭉치예요. 한 뭉치. 회치법이 상관이 있지만 그런 다음에 마닐라를 거점으로 삼은 에스파냐, 그리고 동인도 해사를 거점으로 삼은 네덜란드, 타이완과 바타비아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 순서적인 부분이 요 16세기에 전체적으로 걸리고 이 16세기는 일본은 센고쿠고 조선은 조선 전기, 임진왜란 바로 직전일 것이고 일본은 명나라, 뭡니까? 알탄카네침이 1550이죠? 1550이 여기 어딘가에 딱 여기 걸리네요. 1550. 에스파냐가 포르투갈 끝나는 시점. 여기가 좀 복잡하게 여러분 지저분하게 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상으로 이런 게 언급되면 요 연도들을 조금은 살펴보면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자, 동서양의 문물교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세계사 때 많이 봤던 거예요.
자, 명철시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죠. 자,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마테오 리치고, 밑에 이제 아담샤라고 쭉 나오는데, 마테오 리치만이 명나라 사람이죠. 명나라 시대에 온 사람. 자, 그건 좀 구분해야 되니까 마테오 리치가 활약했다 그러면 명나라라고 봐야 돼요. 청나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테오 리치. 명나라 말기에 최초의 선교사이고 예수의, 그렇죠. 여기 마테오 리치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아담샬도 그렇고 다 예수의 사람들이죠.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차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회가 대체로 국제포교를 많이 하죠. 예수회 청교회였습니다.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마카오에 와갖고 중국을 알아야 될 거야. 포교를 하려면 중국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말을 배우고 유교를 배우고 중국의 의복을 배우고 중국 옷을 입고 다니고 거의 뭐 중국인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름도 개명하죠. 마테오 리치. 리자를 붙여서 성을 리로 삼고 마테오를 자신의 이름 마두로 삼아서 리마두라고 삼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 밝다 보니까 중국인과 이제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서광계라는 중국의 고위 관리하고 유클리드 기하 원본을 직접 쓰기도 하죠. 좀 이따 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간혹가다 나오는데 서광계를 언급하고 기하 원본을 같이 쓴 이 선교사는 그러면 마테오 리치가 되는 겁니다. 자, 마테오 리치 보겠습니다. 고려만국 전도를 도입시켰다. 이 이제 고려만국 전도예요. 세계지도죠, 세계지도.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대한 좀 존중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것을 보여요. 마테오 리치 머릿속에 세계는 동그랍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네모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충시킨 거예요. 타원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조금 거부감이 좀 덜하게. 사실은 원으로 그려보면 세계의 중심 중국일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인이 거부감이 덜하게 세계의 중심, 어쨌든 가운데 쪽 근방 쪽에 중국을 배치시키는 이런 세심한 배려 속에서 예수회가 포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거 고려만국 전도. 조금 이따 보면 또 약간 틀려집니다. 자, 고려만국 전도 대표적인 거고요. 마테오 리치. 뭐 지구의 헬시계 프리즘 자명종 이런 거는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1번은 고려만국 전도 명사고, 두 번째 유명한 게 천주실이죠. 천주실이 이제 성경책 번역본인데, 요것도 이제 마테오 리치의 어떠한 세심함이 엿보여요. 천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중국인에게 좋지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가장 찾은 게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천주입니다. 천주. 그리고 뭐라고 써하냐 천주실에 우리의 천주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상제다. 옥황상제 말하는 그 상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상제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 대단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이죠. 이런 게 이제 배려로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마찰이 없었어요.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전례 문제를 스스로 이제 극복해낸 거죠. 그래서 뭐 제사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뭐 우상숭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포용성을 가지면서 좀 움직였다. 우리 고려만국 전도와 천주시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테오 리치의 세 번째 기하 원본. 아까 봤었던 요거죠. 서광계와 더불어서 기하 원본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누구랑? 서광계랑. 요거는 뭐 세계사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청나라 사람이고 예수교 사람인데 그의 대표적인 어떤 활약이 고려만국 전도와 그리고 천주시리 그리고 서광계와 함께한 기하 원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명나라 시대, 명나라 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테오 리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청나라예요. 자, 묶어보세요. 아담샬, 페르메스트, 카스틸리오네.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시대에 그러면 적어도 명나라가 아닌 겁니다. 청나라. 자, 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아담샬은 흠청감의 책임자였다. 흠청감은 뭐 기상청이죠. 기상청. 이 아담샬은 청나라에 활약했고 천문역법을 상당히 중국에 도입을 많이 시켜서 거기 마지막에 보면 역법을 개정합니다. 예전에 원나라 때 수시력이라는 곽수경의 수시력, 그 회력, 그 이슬람의 역법을 받아내서 한 수시력에서 명나라 때 이제 대통령으로 바뀌어요. 대통령에서 요 청나라로 온 거 아닙니까? 아담샬 청나라 사람이니까 이 대통령을 뭘로 바꿨다? 시언력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어떤 역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지정돼요. 수시력은 시험에 참 많이 나왔고, 수시력은 사실은 또 세계사 영역에 가까워요. 그리고 원나라는 시험에 동아시아는 잘 안 냅니다. 다른 차원에서 내는데, 이 대통령이나 시언력, 그 중에서도 시언력이 좀 더 언급이 강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냥 중국 전통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시언력은
뭔가 어울리면서 외부적인 통제력, 아담샤를 묶으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시언력. 어쩌면 세계사에 수시력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시언력이 좀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샤의 활약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예전에 말했어요. 이 아담샤래요. 아담샤를 만났었던 조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현세자. 청나라 병자호란때 끌려갔었던 볼모 우리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 아바마마 8년 전에 청나라 인질로 끌려가서 소현세자입니다. 내가 아담샤를 예수의 성교사 아담샤를 만나갖고 아우 이런저런 거 받았어요 하고 이제 돌아와서 신기한 문물을 가져왔습니다. 인조에게 소개를 했더니 아이 자식아 그런 걸 자랑으로 하냐 내 떼급박이 아직도 깨져 있는데 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좀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좀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죠. 이 소현세자와 아담샬이 이 볼모로 갔다면 아담샬은 병자호란을 끝내고 얼마 후에 활약한.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말기에 활약했다면 아담샬은 청초 정도가 되겠죠. 청초가 뭐 이렇게 딱 지적할 수는 없는데 느낌이 그래요. 왜? 병자호란 그 해에 소현세가 끌려갔고 8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마 그리고 아담샬을 만났다니까 아마 청초가 될 것 같은 어떤 느낌. 자, 페르비스는 고려전도를 이것도 이제 세계 지도죠. 달라졌죠. 아까 고려왕국전도 마테오 리치는 타원으로 그렸어요. 존중하려고. 이제 원으로 때려버렸죠. 이제 진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에도 중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를 보여주면서 조금 강도를 높인 거죠. 페르비스트의 고려전도는 우선은 조심스럽게도 청나라 쪽이다 이런 거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스틸리오네도 역시 청나라예요. 이 사람은 이제 미술가, 건축가 뭐 이런 거죠. 거기 보면 원명원이라는 것을 서양식 건축물로 설계한다. 원명원이 동양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고, 이게 이제 서양식으로 지은 자금성의 이궁이에요. 자금성의 이궁이라는 말은 뭐냐면 뭡니까? 서브궁이죠, 서브궁. 그러니까 내가 본궁으로 쓰는 게 있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조금도 쓸 수 있지라고 이제 만든 궁이 바로 이 궁인데, 그 이궁으로 이제 서양식으로 지은 게 바로 이 원명원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돼 있죠. 선생님 왜 그림으로 돼 있나요? 그때는 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원명원의 모습입니다. 개박살이 났죠.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박살났을까? 곧 이따 배우게 될 아편전쟁. 아편전쟁 때 뭐 프랑스, 영국 뭐 와갖고 다 털어갔어요. 다 털어가갖고 원명원은 거의 작살이 났죠. 그래서 여기 뭐 다 파괴된 건 파괴된 거고, 수많은 유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12진상 다 끌어갔고 목 다 잘라가고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회수를 해갖고 이제 중국에 거의 이제 12진상 돌아왔는데, 여전히도 각종 그 영국의 박물관의 포도주 용기, 청동 포도 용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의 고리, 프랑스의 이런 옥새 다 들어간 이 제국주의의 흔적들이 결국은 중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들을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게 이제 원명원인데, 그 원명원을 최초로 만들 적에 거기 보는 카스틸리오네가 서양식 건축을 도입한다. 건축뿐 아니라 이제 서양화 거기 보면 이제 백준도라는 그림인데, 서양화 기법으로 원근법이나 음영법에서 딱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청나라가, 이건 이제 카스틸리오네가 아니고 청나라 그림이에요. 청나라 그림. 청나라가 자랑하는 우리 팔기군 그림입니다. 세계사 책에 많이 나오죠. 아주 역동적이고 참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원근이 없어요. 입체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서양 기법으로. 그런데 이제 카스틸리오네가 이제 백준도를 그린 겁니다. 백준도는 100마리 말을, 준자가 이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100마리 말이에요. 말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입체성을 다 보여줍니다. 저 원근감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서 서양의 기법, 회화 기법을 도입시킨 게 바로 카스틸리오네였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설명밖에 드릴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마테오 리치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 아담샬이라든지 페르비스트, 카스틸리오네는 다 청나라 뿌리다,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이제 예수교 분들이에요. 대부분 전례 문제가 발생하죠. 자, 전례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교가 이제 제사나 이런 걸 우상숭배로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도미니크 파라든지 이런 파들이 딱 와서 보니까 뭐야? 제사 지내는 게 우상숭배 아니라고 이제 본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포교지도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얻고 싶고 예수교를 좀 이렇게 긁고 싶고,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황에 이제 이렇게 고발해버리는. 교황이 딱 듣고,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교황도 이제 도미니크파 이야기, 제사는 우상숭배 맞다라고 보고, 야, 하지마! 제사는 우상숭배야! 라고 이제 때려버리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야, 이때까지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야? 그래서 청나라도 이제, 니네가 장군하면 나도 멍군해주지. 그래서, 그럼 나가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계의 선교사뿐 아니라 천주교 선교사들, 서양 문물들과 배척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전례 문제죠. 전례라고 하면 중국의 고유한 관습이나 풍습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제사죠. 제사. 근데 이 전례 문제의 시점 보세요. 강희제로 걸려있죠. 여러분 강희제가 동아시아 특히나 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강희제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냐? 명나라가 망하고 중원을 차지하고 그렇죠.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고 병자호란 터지고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강희제 17세기 중반 정도에 걸리는 17세기 중반부터 이후까지 걸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거 좀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포교를 금지시켰다. 근데 언제냐? 강희제 때다. 자,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금 남았는데 좀 더 2번까지 좀 보겠습니다. 서양의 문물 벨테브레와 하멜이 나와요. 둘 다 네덜란드 사람이고 제주도에 둘 다 표류한 사람이죠. 벨테브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박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요. 근데 네덜란드, 우리나라 최초의 표류인은 제주도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왜 제주도에 표류했냐? 네덜란드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의 나락 있죠? 나가사키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이제 교류하고 있었고, 나가사키로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표류한 게 이제 제주로 표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 제주도민이 보니까, 뭐야,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관에 신고를 하고, 관이 딱 와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과의 첫 만남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효종실록인데 참 재밌어요. 너희는 서양의 길리시단이냐?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관원이, 조선 관원이. 길리시단이냐? 길리시단이 뭐냐? 이게 이제 음차한 거죠. 음을 딴 거예요. 기독교인이냐? 이런 거예요. 크리스토냐? 기독교인이냐? 기독교 신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랬냐? 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yes!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독교 크리스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야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냐? 그 사람들 우리는 일본 나가사키에 가고 싶다. 이건 이제 느껴지시나요?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나가사키 말하는 거. 나가사키 좀 보내줘. 뭐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이게 저 위에 있는 건 이제 벨테브레 이야기예요. 벨테브레가 이제 그래서 나가사키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안 된 거고 안 돼 갖고 이제 결국 조선인에게 끌려와서 네덜란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얘네가 포를 잘 만들어요. 특히나 홍이포가 이제 붉은색 얼굴을 가진 오랑캐가 만든 포. 그래갖고 명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됐었고 조선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마침 네덜란드 사람 오니까 야 우리한테 포 좀 만들어줘. 우리 이제 전쟁이 막 임진왜란 끝난 상태 막 병자호란 막 진행되고 막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도감에서 거기서 서양포를 제작하는데 앞장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멜 표류기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제 벨테브레 이제 병자호란까지 참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 하멜이 또 표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뭐야 또 그 사람 왔다고? 우리는 박연이 있잖아. 야 박연 일로 와봐. 니네 같은 동네에 왔나봐. 네가 가서 좀 말해줘. 그래갖고 박연하고 하멜하고 제주도에서 만납니다. 정말 감격적이지 않은 그 기록이 이제 효종의 실록이 여기 나와요. 제주 목사 옆에 붉은 수염 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목사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러니까 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벨테브레예요. 그러니까 하멜이 앞에 있는 거고 누군 거 같냐? 그랬더니 이제 하멜이 홀랜드 사람인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라고 답했다. 그러나 목사는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은 니네 나라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 되었다. 잘못 봤다. 껄껄껄 웃었다. 이 사람 귀화했다고. 너희 나라 사람인 거 맞는데 이 사람 귀화했다. 니도 귀화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벨테브레는 마음이 딱한 거예요. 아우 또 왔어. 왜 또 온 거야? 너 어떡할래? 막 그래갖고 이제 야 얘기해봐 라고 한 거고 이제 네덜란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적은 거 옷깃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 야 인마 너 왜 왔어? 박연과 하멜의 극적인 장면 느껴지시나요? 하멜도 이제 벨테브레처럼 끌려가요. 여기 이제 하멜이 이제 제주도에 표류했고 박연과 만났고 탈출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또 안양까지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 훈련도 하면서 만들다가 결국 하멜은 탈주합니다.
하멜이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결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멜필을 쓴 거고, 벨테브레는 이제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여자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조선에서 결국 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벨테브레가 조총 만들고 홍위포 만들고 그랬다가 병자호란에 참전한다 그랬죠. 요게 시점에 가로 움직여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벨테브레와 하멜의 연도를 안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병자호란이 있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이 간혹가다 언급이 됩니다. 별 인과성이 없는데 언급되는 건 제가 뭐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벨테브레는 병자호란 이전에 와서 병자호란에 기여하고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멜이 왔더라.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현세자 하멜 이야기 했고요. 자, 홍대용은 청나라의 연행사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의산문답을 저술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문, 지구자전설이나 지구구형설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우리나라 천문계에서는 가장 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소행성을 발견했을 적에 소행성을 발견한 나라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나라가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이 홍대용이에요. 홍대용 말고도 몇몇 소행성에 우리나라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게 홍대용 행성입니다. 별 말고 행성들은 꽤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꽤나 우리나라 스스로 발견한 게 있는데 홍대용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천문에 아주 선구적이었다. 지구자전설이나 지구구형설. 그걸 밝힌 게 의산문답이에요. 의산문답. 이 사람이 쓴 책이고 의산문답은 의산에서 의문이 있는 그런 산에서 뭐 소설이니까 의문인 산에서 허자하고 시롱이 만난 거예요. 허자는 느낌이 그렇죠. 허황된 사람. 시롱은 진짜 이야기 뭐 이런 거죠. 서로 문답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원이요 땅은 네모라고 했다. 왜 땅이 둥글다고 당신은 말하냐. 옛사람은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인데 니는 왜 자꾸 땅이 둥글다고 말하냐. 이게 이제 시롱이 이제 실제로 홍대용 뭐라 하느냐. 모든 물체 형체가 다 둥글다. 땅도 그러하다. 땅이 해를 가려 월식이 일어날지도 둥근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땅이 둥글기 때문이다. 실제를 밝힌 거죠. 지구 구형설. 허자가 또 말해요. 새의 털이나 짐승의 털처럼 가벼운 것도 모두 밑으로 떨어지는데 무거운 땅덩이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시롱이 뭐라냐? 우주는 천지사방에 구분이 없는데 어찌 위아래 형세가 있겠느냐? 땅덩이는 하루에도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라고 나오죠. 바로 지구자전설. 그 속도가 번개나 포탄보다 빠르다. 땅이 빨리 돌기 때문에 위아래 어떤 세력이 생겨서 그야말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이제 만유력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결국 지구자전한다. 상당히 선구적인 것이고 이것도 아마 청연행사의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지식을 아마 밝힌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소현세자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원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고려만국정도 직방회기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옆에 있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요게 이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 요거는 조선 전기지도예요. 그러니까 고려만국전도 여기에 조선 후기랑 전혀 별개 지도입니다. 조선 전기지도로 여러분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얘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오답으로 나옵니다. 조선 후기 청나라 에도 시대를 지시하는 곳에서 얘가 오답으로 딱 출연해. 왜? 지도 나오면 왠지 특히나 세계지도 같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조선 후기 느낌이 날 텐데 조선 전기지도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조선 전기는 좀 독특한 지도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중심에 있고 중국이 제일 크죠. 당시의 인식이고 한반도도 꽤 크거든요. 아프리카도 있고 이게 아프리카에 여기 보면 이게 아프리카가 뾰족하다라는 이게 이제 여기 뭐냐 희망봉. 여러분 조선 전기 희망봉을 알았다. 조선 전기 이게 지금 1402년 아닙니까? 콜럼부스가 1492년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부스보다 한 90년 앞서서 희망봉을 알았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요. 자, 조심하시고. 자, 일본의 서양 접촉. 자, 빠르게 나갈까요? 자, 프란시스 하비에르라고도 하고 사비에르라고 해요. 아까 천주교 전래, 바로, 포르투갈로부터 전했죠. 언제? 센고쿠 시대. 무로마치 센고쿠 시대. 자, 큐슈 지역으로 포교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프란시스 하비에르의 경로예요.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저기 리스본으로 오죠. 인도 항로를 통해서 쭉쭉 지나 뭐 여기저기 지났다가 결국은 나가사키로 도착을 하죠. 이미 조총은 들어왔을 겁니다. 그쵸? 은생산 연운분리법도 들어온 사비에르가 이제 포교를 도입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확산돼요. 아무래도 이제 신분의 엄격함을 가졌었던 이 나라에 이제 평등을 추구하니까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도는 이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금교령을 떨어뜨렸다. 박해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에스파냐, 포르투갈을 모두 통제했다. 뭐 에스파냐는 뭐 그 사이에 끼겨 들어온 거고 대체로 포르투갈이에요. 시마바라 봉기 그래서 천주교 신자 3만 명을 몰살시켰던 적도 있었고 그 당시 천주교 신자 박해 뭐 엄청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귀에다가 대나무로 못을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네가 신을 믿으면 정말 살아봐라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잘라버리고 바다에다 풍덩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과 몸을 분리시켜서 땅에 묻어버리는. 그리고 가장 심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후미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천주교 신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이제 뭐 나오죠? 요 판이 있는데 요 판이 저기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밟아보라는 거죠. 천주교 신자는 이거 못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밟아보라고 한 거예요. 못 밟으면 천주교 신자인 거고, 천주교 신자면 이제 박해를 하거나 참수하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대단히 가혹했었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거의 뭐 기독교가 발을 못 붙이고 있죠. 자,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과정 속에 이제 포르투갈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포르투갈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네덜란드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대지마, 나가사키 대지마의 주인공은 네덜란드가 되더라. 앞서서 그 이야기 드렸어요. 자, 뭐 시간이 없어서. 자, 마테오 리치가 이제 서양에서도 동아시아 문물이 전자를 이제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 견문록을 쓰기도 하고, 노너는 계몽사상 볼테르에 영향을 줬다. 이게 이제 계몽사상가들이고, 이제 볼테르 볼까요? 공자는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리고 종교적 기만도 쓰지 않았지만 그 전제는 상당한 도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서유럽에 이 공자의 가르침이나 유교가 상당히 빛이 되었다. 계몽사상의 그 어둠 속에 빛 역할을 한 게 이제 도덕이다. 여기 보면 수많은 라이프지히나 뭐 애덤 스미스까지 유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청의 그러한 비단이나 도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아리따 도자기 속에서 우교의 우리 자포니즘 이런 게 유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좀 긴 이야기를 드렸네요.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끝났고, 제가 이렇게 사이버로 활동하는 시기도 요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오프라인에서 나머지 시기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